예전에 게이머에게 지존 모니터라 불리던 제품은 소니가 낸 트리니트론 TV였지요. 당시 동시기에 나왔던 다른 제조사의 TV는 핀 쿠션이 안 맞아서 화면이 살짝 떨린다던가 화면이 약간 뿌옇게 나와서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소니의 제품은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화면은 날카롭긴커녕 아름답기만 한 명품 중에 명품이었는지라 친구들은 열심히 일해서 이 무겁고 자리 많이 차지하는 녀석을 기를 쓰고 구매했지요. 하지만 2005년경이 되자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독일 월드컵이 2006년, 2008년엔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죠.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던지라 삼성, LG 등은 이 열기를 타고 교체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에 PDP와 LCD TV를 출시하기 시작했죠. 당시 40인치 기준 약 200만 원이나 하는 이 고가 물품은 월드컵의 열기는 물론 당시 차세대 게임기들이 HD 화질을 지원하면서 꽤 쏠쏠하게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치열하게 싸웠는데요. 바로 PDP와 LCD 중 어느 것이 좋냐는 거죠. 이건 상당히 어려운 고민이었습니다. 브라운관 TV가 무겁고 뚱뚱하긴 하지만 아직도 멀쩡하게 잘 켜지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중소기업 월급 수준의 제품이었으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PDP와 LCD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엔 평면 TV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예전의 TV는 상당히 두꺼웠습니다. 이유인즉 브라운관 TV는 안에 전자총이라는 장치가 장착되어 이 총이 상하 좌우로 전자빔을 고속으로 쏘아가며 영상을 출력하죠. 그래서 브라운관 TV를 핸드폰 등의 카메라로 보면 계속 깜빡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브라운관의 핵심은 전자총과 빔을 발사하는 거리이기에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TV는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한때 게임경 최고의 모니터라 불리던 소니의 40인치 TV쯤 되면 무게가 무려 140kg에 육박하여 절대 혼자서는 들 수 없었고, 그나마 타협점이던 소니의 EX34도 무려 80kg에 육박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면 설치기사 2명이 왔으며 가구 배치를 다시 한다면 건장한 처녀 1명이 더 필요했죠. LCD, PDP는 이런 지옥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액정 TV는 LCD 디스플레이,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텔레비전의 일종입니다. LCD는 1888년에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 프리드리 라이니처가 당근의 액정 구조를 발견한 이후 연구되기 시작했죠. 당근의 액정 구조에 전기장으로 빛을 조절하거나 산란시키면 그에 맞는 전기 광학 효과를 갖는 게 LCD의 원리로, 이후 세월이 한참 지난 1960년대 RCA의 리처드 윌리엄스와 조지 헤일마이어가 이를 바탕으로 동적 산란 모드 LCD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죠. DSM LCD는 전압을 가하면 액정이 빛을 산란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력 소모가 크고 화질이 좋지 않았죠. 1970년대에는 스위스의 마틴 샤트와 볼프강 헬프리히가 트위스티드 네마틱, 뒤틀린 네마틱 LCD를 발명했습니다. 이는 액정에 빛을 투과시키거나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으며 전력 소모가 적고 화질이 좋았습니다. 이후 TN LCD는 시계, 계산기, 컴퓨터 모니터 등에 널리 사용되었죠. 1984년 일본의 세이코 앱스는 최초의 LCD TV를 출시했으며 1988년엔 샤프가 14인치 풀컬러 TFT LCD를 만들었죠. TFT LCD는 방막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각 픽셀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작동했으며 응답 속도와 명암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면 패널을 만드는데 적합했어요. 1990년대 이후에는 LCD TV의 성능과 기능이 더욱 발전했습니다. 와이드 스크린, 백라이트, 터치 스크린 등의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PDP의 역사도 LCD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1927년 미국의 벨 시스템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면 표시 장치의 제작 가능성을 증명했고, 이후 1936년 헝가리의 칼만 티아니가 두께가 얇은 평판 TV의 원리를 고안했으며 1964년엔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도널드 비처와 진슬루토우가 오늘날의 것과 유사한 원리의 단색 PDP를 개발했지요. 단색 PDP는 주로 전문가용 컴퓨터나 노트북 컴퓨터의 모니터로 사용되었습니다. 1980년에서 90년대에는 일본의 NHK 방송기술연구소 그리고 후지츠가 고화질 컬러 PDP의 연구와 개발을 진행했으며, 이후 후지츠는 세계 최초의 컬러 PDP TV를 양산하는 데도 성공했죠. 참고로 한국에서는 오리온 전기가 최초의 PDP를 발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PDP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2014년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PDP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죠. 자, 왜 PDP는 LCD에 패했을까요?
성능이 부족해서일까요? 사람들이 의외로 기술력이 떨어지면 패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제품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은근히 많죠. LG전자에서 관련 연구를 하시는 지인의 말에 따르면 기술적으로는 PDP가 훨씬 뛰어나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시장의 승자는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LCD였습니다. 왜 PDP는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한 것일까요? PDP는 LCD보다 영상이 선명했으며 검은색을 표현하는 능력도 더 뛰어났습니다. 이는 두 TV의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요. LCD가 빛을 컬러 필터에 투과하는 방식이라면 PDP는 적외선을 형광치 S와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LCD는 방식상 빛의 차단이 완벽하지 않아서 빛샘 현상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아무리 검은색을 만들고 싶어도 약간 회색 분위기가 나는 검은색이 나오지만 PDP는 그런 문제가 없어서 깊은 블랙 표현을 만들 수 있죠. 또한 잔상이 거의 없으며 각도에 의해 색상이 왜곡되는 일도 없기에 블루레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더욱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PDP는 LCD에게 밀리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편의성에 있었죠. 소니는 트리니트론 브라운관의 성능에 취해 브라운관 TV가 영원할 걸로 믿고 있었지만 LCD와 PDP의 강점, 얇고 가볍다는 편의성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패하고 말았죠. 그 역사가 이번에도 반복된 겁니다. PDP는 LCD보다 큰 화면과 좋은 화질로 고객을 유혹했습니다. 이에 LCD는 딱 한 가지로 승부를 봤죠. 바로 가성비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대부분의 가정은 멀쩡히 켜지는 TV를 새 걸로 교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돈을 아끼고 싶었죠. LCD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고, 이후 시장은 32인치 이하는 LCD, 37인치 이상은 PDP를 사는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사실 LCD는 PDP에 비해 딱 하나의 장점이 더 있었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대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기술의 발전을 거치며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 어느 순간 시장은 40인치는 LCD, 43인치는 PDP를 사는 게 좋다는 식으로 올라갔는데, 이 순간부터 PDP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LCD처럼 얇고 작게 만드는 게 어려웠던 것이죠. 사람들은 화면 작은 TV도 싫어하지만 두꺼운 TV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가격은 별로 차이 안 나는데 더 두꺼운 PDP가 마음에 차지 않았죠.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PDP는 LCD보다 소비 전력이 약 1.5배 많았죠. 전기요금에 민감한 국가에서 이는 큰 문제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큰 문제는 버닝 현상, 적화 현상이었죠. PDP는 같은 부분을 같은 영역에 오래 비치면 그 부분의 흔적이 화면에 남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버닝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적화 현상은 오래 사용하면 화면이 점점 붉게 변하는 현상을 말하죠. 물론 LCD도 오래 쓰면 초창기의 깔끔한 느낌이 사라지는 문제는 있었지만 PDP의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사소하게 보였죠. 상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LCD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원래 브라운관 TV에서 평면 TV로 바꾸는 이유가 일반 고객에겐 큰 화면 크기와 얇은 두께가 전부였으니 이를 만족하는 가성비 제품인 LCD가 더 선호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기업도 PDP보다는 LCD의 투자를 늘렸습니다. 시장이 반응하는 쪽에 투자를 늘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엔 PDP의 발전 단계보다 LCD의 발전 단계가 더 많아집니다. 이후 LCD는 크게 발전하여 전문가라 모를까 일반인은 그 차이를 거의 못 느끼는 정도로 크게 성장하더니 나중엔 종래에 PDP를 능가하는 제품도 나왔죠. 반면 PDP는 약점이었던 소비 전력을 끝내 개선하지 못했달까 LCD, OLED에 비해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후 PDP의 세력은 약해지죠. 한국에선 2010년을 기점으로 LCD보다 화면은 크지만 가격이 싼 PDP가 나오기 시작했죠. PDP의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면 시장이 아니라 우수한 기술에만 집중한 일본은 결국 큰 타격을 받았죠. 한 예로 2012년 PDP 1위 업체인 파나소닉은 PDP의 총 생산 대수를 1200만 대로 잡았지만 실제로 생산된 것은 약 130만 대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200억 원의 적자를 본 파나소닉은 결국 PDP의 생산을 2013년에 중단했고 2014년엔 마지막 주요 업체인 삼성과 LG가 완전히 손을 떼면서 PDP는 역사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LCD는 승리를 손에 넣지 못했고 바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죠. 어찌 보면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과 흐름이 비슷하긴 한데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이었습니다. 정말 이 업계는 스마트폰이 게임 체인저군요.
작은 화면에서 글자 등을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선 LCD보다 더 고화질의 화면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OLED의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에 겨우 승리한 LCD의 지위는 흔들렸습니다. 이후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OLED 패널의 가격은 빠르게 내려갔고, 자연스럽게 OLED TV도 빠르게 보급되었죠. 평면 디스플레이 전쟁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고객은 기술이 아니라 편의성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결국 시장에선 언제나 이걸 읽은 기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타까운 것은 일본인데요. PDP, LCD TV를 모두 상용화한 일본의 경우 처음엔 좋았지만 후에 한국, 대만 등의 후발주자에 밀려 적자 행진을 기록하자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이들 기업을 통합한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을 만들죠. 하지만 재팬 디스플레이는 새로운 수요, OLED 중심으로 전환되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적자, 분식 회계 기업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좋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기술을 살 사람이 더욱 중요하다는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